네, 자 이제 모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2025 김대중 평화회의 이제 평화 라운드 테이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세계 각 지역의 평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분쟁 지역의 현실을 공유하고 또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상생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발현된 프로그램인데요. 지구촌을 위한 상생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본 시간은 국제적 평화 정책을 위한 실천적 연대 협의체 구축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본 세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비롯한 이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실 한신대학교 한반도 평화학술원의 김대중 석좌 교수이신 김동진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포에 모여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유업 그리고 민주주의, 정의, 화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강제되거나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컬과 국경을 넘어서 여러 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분들이 오신 지역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신데요. 이 평화라는 것은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평화의 노력들이 합쳐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각 발표자 패널께서는 6, 7분 정도 발언의 기회를 얻으실 것이고요. 그 이후에 Q&A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오신 주들랄 페르난도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과 그 관련된 그 지역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리투아니아의 LCC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님입니다. 유크레인, 벨라루스, 러시아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러우 전쟁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또 취약한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남아공에서도 오셨습니다. 헬렌 교수님이신데요. 케이프타운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평화와 관련돼서 진화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리치몬드 대학의 몬타이 교수님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의 훼손, 그리고 다자주의의 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김경목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 대화 인문학들이 어떻게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스터 대학에서 덩칸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화해와 신뢰, 지속적인 평화의 취약성, 굿프라이데이 발파스트 협약 이후에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주드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I'll introduce my topic first. 우선 제 주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서아시아,
남아시아의 타밀 What is the 일람, connection with peace in the Indian Ocean? 평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평화지대로서의 인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서아시아에서 발생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 중동 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동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누가 중앙이라고 정의하는 걸까요? 타밀 일람,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타밀 일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타밀 일람은 15년 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가자 스크립트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타밀 일람의 실질적인 국가는 완전히 2009년에 사라졌습니다. 스리랑카 국가에 의해서 아예 삭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과 타밀 일람은 평화지대로서의 인도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도양의 평화와 스리랑카,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비교 연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학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의 분쟁이 다른 지역의 분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도양에 걸쳐져 있는 팔레스타인 국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는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개입과 함께 항상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에 금이 가고 있다라고 연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아직까지도 어느 국가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양에 걸쳐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스리랑카 영토와 관련된 분쟁은 실제 해당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죠. 타밀 일람 그리고 팔레스타인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타밀 일람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 국가들은 알고 있었죠. 왜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한 채 타밀 일람은 존재했던 것일까요?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론이 다루고 있는 분쟁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살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었던 분쟁이 팔레스타인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종류의 군사력이 뒷받침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존재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인도양은 계속해서 분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AI 기술이 뒷받침하는 드론 전쟁이 아닙니다. 왜 로켓을 발사하면서 싸우는 전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명료성 아니면 영적인 정당화 등의 명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전쟁입니다.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Hamas attack on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직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리더를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덕적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문명 세계는 야만인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문명 세계 대 야만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전쟁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력 전쟁이 아니어도,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도 전쟁은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에 따르면 미국의 지지를 받아 이 전쟁은 악을 대상으로 해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눈 다음 악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악이라고 규정된 그런 악의 축에는 어린이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13년 10월 이후부터 179억 달러를 추가 증액하여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스라엘이 규명한 선을 대변해서 악과 싸우는 전쟁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이 계속해서 좌초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군비 경쟁 때문인데요. 우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했던 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86년에 상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30억 달러 투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986년에 조 바이든 당시 상원 의원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30억 달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나는 시온주의자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을 시온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40개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관련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미국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행과도 접하 있고요. 그 인도양과도 접경에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양은 많은 양의 물동량이 오고 가는 해상 루트입니다. 인도양의 무역로를 통해서 많은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생각하는 구상에 반하는 생각은 다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타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도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 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호소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평화에 대한 공허한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그리고 바브엘만 대부 해협이 봉쇄가 되었는데요.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요청했던 것은 제발 정전만이라도 하자. 이것이 유일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운하랑 해협이 막히게 되면서 해상 통신이라던가 해상 무역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협과 운하가 막히게 되면서 4,000 노티컬 마일에 달하는 4,000 노티컬 마일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타밀 일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타밀 일람은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의 타밀인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지역입니다. 이 타밀 일람 전체 섬을 통제하는 것이 인도양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타밀 일람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3대 천연 자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타밀 일람이기도 합니다. 인도양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강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희생양이 됐던 것이 타밀 일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에 평화 협상이 있었습니다. 타밀 타이거와 스리랑카 정부가 이 평화 협상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무력에 의해서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밀인들의 자결권 요구가 인도양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인권 요구가 중동이라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엮이게 되면서 무시당했듯 타밀인들의 자결권 요구도 마찬가지로 인도양에 걸려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평화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집단 학살로 인해서 7만 명에 달하는 타밀인들의 삶이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됐던 스리랑카가 되었던 간에 이 중국을 배제시키고 해상 루트를 인도양을 지나가는 해상 루트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통신망 측면에서 스리랑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팔레스타인과 타밀 일람의 그 자결권 요구, 이 인도양의 평화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수호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영토와 토지는 지정학적 의제로 삼아서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논의되고 협상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는지, 남아시아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무력화는 전체 인도양 지역을 전쟁터로 몰아세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양의 위기 상황이 피부를 직접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도양에서 자행되고 있는 억압이 한국에서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리랑카, 타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으로 발생한 균열이 언젠가는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일상의 삶과 터전이 무력 경쟁으로 인해서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한국이다라고 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상에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특히나 인도양의 평화 실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반도에도 동일한 평화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집단적인 권리 주장과 수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군인이 스리랑카 군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인도양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진인데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학계의 일원으로서 저희가 운영 방식은 다를지어도 상호 이해를 충분히 달성할 것인가, 달성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분쟁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양으로 연결된 지역들이 상호 소통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쟁은 무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첨단 기술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 하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감정에서, 우리가 꿈꾸는 꿈속에서 전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Jude. Now.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리투아니아의 LCC 국제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평화의 대화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리투아니아 출신이고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나토 국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소련 점령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어떤 행위들이, 현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순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화는 화해이고 또 제가 평화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대중의 레거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죠. 김대중의 레거시는 인내입니다. 희망을 위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상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평화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정학적인 어떤 활동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론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마이크로한 커뮤니티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2014년 이후에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침입하기 전까지 이 지역은 위험했습니다. 14,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38,00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다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3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38,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벨라루시아도 접경하고 있고 많은 러시아인들이 망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트라우마와 폭력이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고 이 상처 때문에 불신이 팽배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구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많은 이야기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리투아니아의 역사는 중세를 걸치면서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왕정을 겪었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왕정을 겪었고 그리고 타르타르에 의한 침략을 받았고 발틱해와 흑해를 넘어온 침략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2차 대전 중 그 이후에도 소련의 점령을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사건들이 러시아 침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략을 당하면서 과거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파간다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소수인들의 그런 의견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945년, 63년 발트 3국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이후에 90년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층위의 어려움들이 겹쳐져서 펼쳐졌고 그러면서 이런 트라우마적인 이런 경험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경계 지역에서 많은 난민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취약성과 책임성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할까요? 군사적인 환경을 보면 긴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에 있을 러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인프라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계속되고 있고 미사일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눈을 잃기도 했고 또 삶의 바탕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살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주권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긴장은 러시아 측에서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이 지역의 폴란드와 여러 나라들은 그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복잡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상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대학 LCC에서는 이런 다양한 학생들을 보면서 역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두 번째로 많은 학생 집단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신의 조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학생들은 같이 이 기숙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 출신의 학생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섞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LCC에서는 저희는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분열과 공포 이런 것들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 한다라는 것은 적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인과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인 학생들이 이런 나라들이 조국이 전쟁을 겪고 있지만 용감하게 한 발씩 나아가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각각의 비극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청 서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여러 감정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서 폭력이 자행됩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은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우리 세계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 학생들은 이제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내 머릿속에 악마와 악어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정당한 평화 방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평화는 다면적인 차원이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정의, 힐링, 커뮤니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안전하게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갈등에서 이 안전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했을 때는 서구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러시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에 점령했던 나라에서는 점령과 권력 이런 것들이 점령한 사회이지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먼 개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에서부터 뭔가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평화는 선언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벌트 시민사회가 80년대에는 발트해 국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재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런 개입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리투아니아인들은 굉장히 슬프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패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패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침략 행위가 지금의 전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지도부는 전쟁을 끝낼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기능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 머신으로서 경제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 현재 이런 사고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몰락이 있어야지만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을 무너뜨렸던 그런 원인들이 지금 현재 있어야지만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력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힐링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협정 외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신뢰가 부족하고 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러거시를 불러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거 2차 대전 그리고 소련의 침략에서 우리가 위로받지 못했던, 치료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이 얘기했던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대중은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희망을 선택하죠? 그것은 사실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희망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함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한 우크라이나 대학교 1년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누구를 증오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집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저의 분노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를 겪었고 죽음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측의 아이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조부모님들의 생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슬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평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평화를 원해야지만 귀가 열립니다. 공포와 생존 본능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신축성 그리고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평화의 층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여야 합니다. 여러 층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층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과거의 창문을 열어서 미래를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을 계속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평화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뢰 구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난무하는 허위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를 공유하는 공간에서는 평화의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증오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존 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회가 공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 희생자들은 반드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평화는 진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떤 방 안에 힘이 있을 때 양측이 또 모두를 위한 평등을 원할 때만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느낄 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련의 점령이 제가 사는 이 세계에 유럽 그리고 이 점령을 당했던 이 지역에 많은 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평화의 여정은 사실은 평화를 구축할 때 저희의 경험에서 배울 것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평화를 구축을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활동에는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안다라는 것, 의견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글, 그리고 지역의 어떤 맥락을 모든 요소가 됩니다. 로컬의 그런 컨텍스트, 맥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평화는 복잡합니다.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기도 하고 불편한 진실을 현재 마주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장기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활동에 영감을 받아 인내심, 대화, 정의를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와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희망은 하나의 행동,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촉발하여 그 이후의 희망의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 구축의 시작입니다. 공동의 비전을 봤을 때 평화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존엄성이 바탕이 되어서 시작되는 활동입니다. 애초에는 진심으로 사람들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슬로베니아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은 내가 듣지 못한 곳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바로 적이 있다. 모르는 곳에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른 발표자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패널 분들이 20분 정도를 각각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패널 분들께는 조금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말씀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발표 말씀은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렌. Good afternoon, everyone. Thank you so much to the 네, 김대중 평화회의를 주최해 주신 김대중 평화센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통역을 통해서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통역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전 두 분의 연사분과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변화를 하였고 그리고 로빈슨 님께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긴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 이후에 34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는 여러 방면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인 방식으로 평화를 실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언젠가는 역사를 거쳐가면서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정의와 관련해서 대변화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주셨죠. 그리고 올해 쿤사티 비코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달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리더님의 아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살인자, 이 리더를 살해했던 살인자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인자에 대한 기소
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리더의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힐링은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러 층의 정의를 실현해야지만 힐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안녕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평화롭게 영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민주주의 달성 이후에 그 모든 게 다 안정화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달성하였지만 대한민국 역시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넬슨 만델라 그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는데요. 제3차 1994년에 제3차 민주주의 물결이 휘몰아쳤을 때 그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르헤이트 인종차별 체제를 종식시켰던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지만 이 제국주의라는 역사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를 논할 때 이 제국화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를 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형사법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저희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통합을 항상 추구하지만 정의 없는 통합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 사회적 정의가 됐던 형사법적의 정의가 됐던 간에 항상 그 무언가를 얻을 때는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요. 변혁기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는 민주적인 전환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타협의 대가를 남겼습니다. 이 형평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픈 시크릿라는 조직에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파도 있었는데요. 이 2만 원에 해당하는 돈, 약 2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이 정도 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만 원의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균 일금은요, 한 달에 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15,000의 랜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데요. 860달러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 달 임금, 한 달 월급 평균이 2,700달러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60달러가 최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월급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가 있는데요. 한 시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700만을 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임금 격차도 커서 부의 형평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르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빈슨 교수님이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죠. 2025년을 보면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르헤이트의 피해 과정에서 재판소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모공원을 세웠듯 우리도 아파르트헤이트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등 제대로 된 보상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런 배상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기념하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상징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들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파르헤이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피해자들, 특히나 아파르트헤이트 피해자들이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아파르트헤이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후손들도 그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 정의로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32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32년에 첫 번째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이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도 지정학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인 집단 학살과 관련해서 논란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아프리카너 농민 공격 사건입니다. 이 영국의 더치 농민들인데요. 네덜란드 농민들인데 이들을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SNS를 통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백인 집단 학살 논란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가히 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중에서도 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는 화해와 정의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실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사합법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연된 책임 추궁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그 예전만큼 수호와 존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평화회의를 통해서 인권을 중요한 주제와 의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인권과 관련된 개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렌 교수님 감사하고요. 다음은 론다 다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몬타이 다타입니다. 리치먼드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입니다.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적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제도가 내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질서에 이런 상황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몇 분 동안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치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경쟁적 권위주의로 표류하고 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경쟁적 권위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기는 하지만 행정부나 어떤 개인으로 또 어떤 당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있고 저런 제도가 있는데 언론의 독립도 약화되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저희는 여러 도시의 군대가 파견되고 있고 워싱턴 DC에서도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언론에서도 이 의회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PBS 공공 라디오에서 이런 의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저희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있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대화를 보면 미국은 터키와 같다. 미국은 헝가리와 같다. 미국은 브라질 같은 상태이다. 그래서 경쟁적인 권위주의로 표류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붕괴된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를 봤을 때
자유주의 질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이 한때는 세계 질서의 씨를 뿌렸습니다. 민주주의도 만들고 전파하고 무역, 다자주의, UN, 여러 그리고 다자적인 질서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증진에 활용되었고 개방적인 무역도 증진시켰고 집단 안보 체제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라고 하는 서구의 안보 체제가 긴장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왜 돈을 많이 안 내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연하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국제적인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동맹국들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도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국제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를 봤을 때 24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또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하는 그런 힘들이 미국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평화를 여기서 구축할 수 있을까요? 다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계 질서를 다시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필요하고 의회에서 하는 제대로 한 역할을 해야 하고 헌법적인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에서만 나선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학계에 크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국제 자유 질서를 수호하고 파리 협정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WHO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나토 협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맹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겸손하게 존중을 하면서 서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자세가 그러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영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수에 거주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서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980년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솔직하게 존경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김대중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은 평화의 사도이고 또 굉장히 명예를 아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하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윤리적이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스스로를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지도자가 도대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희귀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 사랑, 공감, 신뢰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그런 자질들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자질들을 함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 그리고 서로 경청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정에 대항하고 또 휘어지기보다는 뭔가 푸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치관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경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동시통역 분들도 계시기에 한국어로 일단 말씀을 먼저 나누고요. 그 패널 분들하고는 이미 영어로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패널에서 공헌을 하는 거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가급적이면 7, 8분으로 일단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그 라운드 테이블 패널이 기존의 다른 세션, 내일까지 이어지는 세션하고 조금 다르다면은 저희들은 평소 국제 정치학자나 다른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스스로 부끄럽게도 감히 평화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다른 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문제 의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의식 중에 하나로 제가 이 타이틀 제목을 뽑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감히 평화를 논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감히 평화에서 한 발짝 물러서자는 게 저의 주장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앞으로만 나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뒤로도 물러서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장기 두듯이 어떤 식으로 전진시키고 해결책을 찾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제로 가 있습니다만 분단을 해소하자라는 말도 감히 못하고 분단을 끌어안고 한번 같이 살아보는 고민을 해보자. 이러한 고민 없이 평화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면, 반복적으로 주장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식상하기가 일상이고 십상이고 또 저희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키노트 스피치를 들었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AI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특강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뽑아 올린 질문은 심플합니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잘 안 될 때고, 오감으로 느낄 때고, 과학에 의존하지 않을 때고, 굉장히 감정적일 때,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 기획을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할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러한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고민에 대한 그 영어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심플합니다. 학술 회의이기는 합니다만 주로 평화학에서, 서구의 평화학은 사회과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일본에서의 평화학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학제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풋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서구의 평화학자들은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의 평화학자들은 럭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결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평화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이 그렇게 절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주제가 상생평화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표현이고 그런 깃들어져 있는데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상생평화를 저희들이 모색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자 의식을 어디까지 느끼고 있는지, 이게 이 사회과학적인 맥락하고 인문학적인 맥락에서 평화를 고민할 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잠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분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포 시민들께서 많이 여기에 오셨을 때, 그 기념관에 가셨을 때 나와 김대중 대통령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상상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평화 뮤지엄이라든지 평화 교육이라든지 어떤 걸 할 때 주체자로서의 나와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 과정이든 그런 키워드하고의 관계성을 어떻게 포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토리로 담론을 만들고 공론의 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과정을 같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그 상생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해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대학은 이미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안타깝게도 대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포라는 지리적인 과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학생들의 관심이 여기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2027년 기획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최자 쪽에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긴 합니다. AI에게 서울과 목포 어디가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AI는 서울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KTX를 타고 오면서 왜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만 목포가 과거에 그 한국의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AI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메꿔 나갈 건가에 대한 것도 이 자리에서, 목포라는 곳에서, 공간에서 이 기획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만, 인문학적인 영역, 그건 학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화와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월급을 타고는 있습니다만 그 소셜 갤러리 키움이라는 다른 문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실천, 문화 실천, 평화 실천을 좀 과거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공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대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자아낼 것이고,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것을 즐길 것인가, 굉장히 심플한 활동들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독서 클럽도 하죠. 한강 작가의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음 기획에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작품이. 근데 이게 왜 어렵고 이게 왜 난해하고 왜 그래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10명의 시민들과 함께 논하고, 그러한 공간이 오히려 평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런 인문학적인 문화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행이기도 한데, 제가 사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아직도 다시, 예전에는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축소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 사회를 보시는 김종진 교수님께서 제가 해오고 있는 활동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이야기보다는 아마 다음 라운드에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평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같이 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벌써 1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이미 마치고 다음 라운드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곳이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정학적인 그런 한국의 현실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 대화가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랜스로컬이라는 평화 구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 변형할 것인가, 공동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북아일랜드라는 작은 곳에 있습니다. 지호 정치적으로 어떤 공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운이 좋게도 어떤 차원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극단의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식민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폭력의 시대를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이후 세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폭력의 역사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1969년에 길거리에서 굉장히 큰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졌습니다. 95년과 98년에 그 평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화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해는 헬렌이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화해라는 것은 뭔가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늘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끈질기고 끝이 없는 화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는 북아일랜드에서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긴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다른 점이 있지만 대화를 한다라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미래 공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동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고 어떤 것에도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양보를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과정이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변화도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협정을 통해서 폭력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절대 폭력이 개입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출발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국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를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구도 브리티시 아이리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브리티시 아일랜드 여권 그리고 영국 여권, 아일랜드 여권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공존하는 정부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가 서로 공존하면서 국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국경을 개방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권법이 법제화되면서 어떤 모든 구조에서 평화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화는 사람들 간의 변화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희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폭넓은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 실험을 해온 것이죠. 어떤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채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했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저희에게 평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법적이어야 하고 사실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폭력은 과거에 우리의 폭력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지금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취약합니다. 우리의 평화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서유럽, 영국, EU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계속해서 뭔가가 무너지고 다시 모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7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과거로 다시 절대로 회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서로 상처를 내던 그런 과거에서는 그 상처가 미래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역사의 논리를 역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화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가 분열되고 또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하지만 그 반대의 개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의 척도는 경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서는 이 트랜스로컬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 분들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불가능한 말씀을 요청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진 이야기를 10분 안에 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I think it's about sharing questions. 이게 서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 분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언어는 다르고 문화와 배경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생각이 저희 상황에도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먼 길까지 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중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말씀을 귀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패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연사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자장님께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평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트랜스 로컬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아직 안 해주셔가지고요. 이 초지역적, 특히나 특정 지역을 넘어서 여러 지역을 연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트랜스 로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일랜드에 살았지만 말이죠. 아일랜드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곳에 살 때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쁘지만 가끔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아일랜드 역시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역시도 평화를 달성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굿 프라이데이를 겪고 나서 헌법이 다시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평화 협정 이후에 기존의 헌법이 이런 평화 협정 내용을 다 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 새롭게 지나는 평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일랜드 상황을 보면서 현지 트랜스 로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지역성을 통해서 이 지역을 초월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 사고를 공유해보자라는 차원에서의 초지역성이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덩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저에게 공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공동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에서 같이 살 것인가, 이것은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죠. 곤란에 겪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에 말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모두 겪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조차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화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뒤로 묻어야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화라는 것은 뭔가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 하나를 포기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욕감을 그 과정에서 느낄 수도 있고 저는 또 그 과정에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또 그런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서 그리고 법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서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 과정에 대해서 진정한 답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함께 해야라는 것입니다. 답을 아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보고 그리고 트랜스로컬 초지역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놓였는데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당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인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예외주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갈등 상황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함께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하죠. 수십 년 전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델, 평화의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 되는 나라였는데요.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외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지금 민주주의는 거의 폭발하고 폭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논의에서 초지역성, 고통의 초지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레거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의와 관련된 이런 레거시는 한국과 일본 또 남북 간의 그런 레거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도 알고 또 만약에 운이 좋다면
국제적으로 또 공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거기서 지혜를 뽑아낼 수 있고 고통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재미있습니다.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좋은 미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백인, 흑인, 가난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때문에 질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남아프리카와 또 남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헬렌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담론의 중요성 동의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새로운 국가 차원의 담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직 잔존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너무나 극명하다. 어떤 사람이 1시간 만에 버는 돈을 다른 사람은 5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 구현 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발판 삼아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화해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이러한 논의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피로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맥락에 따라 논의의 체계를 잘 정립하게 된다면 논의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가지게 된다면 대화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상규명과 관련한 노력이 다른 국가에도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진상규명, 진실규명위원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가 다시 구현될 수 있을 텐데요. 공통된 언의 그리고 화해를 위한 한 발짝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연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회의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도 해 주셨는데요. 김정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굉장히 짧게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회적 공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 평화에 대한 실천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곁들이자면은 일단 오늘 이 행사장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학적인 개념에서 평화 뮤지엄과 전쟁 기념관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 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평화학에서는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만 평화를 표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무기나 여러 가지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가 기념관에서 표현될 때는 저희들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평화 뮤지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I를 활용하든 인터넷을 활용하든 간에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원할 때 비둘기, 지구본 아니면 다 같이 손잡고
지내는 것, 그러한 이미지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컴퓨터가 그렇게 찾아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옵션을 늘리고 종류를 늘리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것이 평화 뮤지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라는 말도 나왔죠. 포럼은 대화를 도출해내는, 유도해내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는 흔히들 강의도 있고 토론도 있고 또 혼잣말도 있고, 저희들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포럼과 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론을 저희들이 모색하는 과정도 평화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평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Kyung-Mook. That's also very inspiring. And again, that we've been hearing from our panels, and then 저희가 패널 분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7,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어대 노명환 교수입니다.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트랜스 로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방과 지방 사이에 어떤 교류와 또 어떤 평화를 위한 활동,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개별적인 별도의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단위이고 하면서, 근데 그것은 또한 전체 하나로 엮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강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로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로컬과 로컬이 협력한다고 하는, 또 어떤 평화라고 하는 대의를 같이 나누어 간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하고 아까 팔레스타인 또는 인도양에서 아까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이익을 본다고 그럴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서 본다면 그 황폐화로 인해서 미국에 엄청난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본다면, 그것은 미국 시민들이 선거에서 트럼프를 안 뽑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일랜드,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남아공 뭐 여러 경우를 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의 하나의 연결성 속에서, 그 연결은 꼭 그게 지구 차원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주 차원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연결성 속에서 서로 다루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못했을 때, 그 전체의 균형이 깨질 때 내가 부분과 부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더더욱이 지금은 디지털,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서 내가 좀 이기고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에게, 나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 인터내셔널, 또 나아가서는 뭐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로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 Thank you very much. And another comments from Professor Lee, please. Over there, please. The microphone over there.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nice presentation. 너무나 훌륭한 발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나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알고 있죠. 미국이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유럽을 한번 볼까요? 제가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였는데요. 비슷한 환경이긴 한데요. 지성인들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비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트랜스 로컬 논의하는 것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저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제가 혼자 나가서 거리에서 시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저희 지성인들은 어떤 역할과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 질문은 몬타이 교수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가능하시면 1분 안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미 엔스 교수님도 연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 교수님께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저희는 연대를 이뤄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AFD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희생자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희생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노를 줄이고자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나오미 교수님에게도 여쭤봅니다. 연대 관련해서 물어봐 주셨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유럽의 동부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정체성을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체성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죠. 지금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이 손상되면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를 억누르고 이 정체성의 위협을 받는 이 환경을 잘 헤쳐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이 예전만큼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잖아요. 저희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이다 라는 상호 정체성 존중을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상호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공통된 니즈를 상호 인정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 교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 아니에요. 전쟁의 반대말은 창의성입니다.
자,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국경을 초월한. Crossing the border, not metaphorically. 제가 수사학적으로만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됐든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공에 처했다면 그것은 나의 공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입니다. 제가 난민 캠프에서 타밀임의 그 난민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국경을 초월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 타밀일림의 젊은 청년이 저에게 종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폈더니 거기에 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새가 싫어요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새가 정말 싫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얘기하는 새는 무엇일까요? 새 모양의 제트기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눈에서는 이 추격기, 새 모양의 추격기가 새와 같았기 때문에 새가 정말 싫어요 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트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너무나 끔찍했다면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타밀 일람에서도 이 정도로 끔찍했다면 팔레스타인에서의 제트 전투기 엔진 굉음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문제는 우리 문제이고 우리 문제는 남의 문제입니다. 이라크가 침공당했을 때 저는 이라크에 친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 모두 이라크인이 되자라는 사설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명 신청을 해서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을 때 이 영국군이 스리랑카 사령관들을 훈련시켜서 타밀 일람에게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아일랜드에서의 상황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요. 전쟁의 반대말은 창의성입니다. 남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고통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여기에 모였는데요. 남의 고통은 우리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평화는 완성된 완성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평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그리고 어두운 시절에서도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트랜스로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었던 세상, 평화는 한 사람을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Please kindly return to your seats. Thank you very much. 지구촌을 위한 상생 평화 라운드 테이블이었습니다. 6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이 분쟁 지역의 평화 또 현실을 나눠주셨는데요.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에 대한 깊은 통찰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셔서 더욱더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멋진 라운드 테이블 이끌어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2일차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죠. 문화 토크 콘서트,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다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짧게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요. 5시 45분에 정확하게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다시 자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